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깊이 파볼 주제는 바로 디파이 디벨롭먼트, 티커 DFDB의 2025년 2분기 실적입니다. 이게 시장 예상을 완전히 뒤엎으면서 뭐랄까 기적의 흑자 전환이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는데요. 네, 맞아요. 단순히 적자 폭을 줄인 수준이 아니라 정말 완전한 흑자를 달성했다는 점에서 다들 놀라고 있죠. 특히 그 주당 순이익 EPS가 예측치보다 무려 4,300%나 높게 나왔다는 거. 이건 진짜 좀 촌처럼 보기 힘든 숫자 아닌가요? 그렇죠. 4,300%면 거의 예측이 무의미한 수준의 서프라이즈라고 봐야죠. 네, 그래서 오늘 이 놀라운 숫자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 그 의미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숫자를 좀 볼까요? 이게 EPS가 0.84달러예요. 근데 월가 컨센서스가 마이너스 0.02달러였거든요. 네, 마이너스를 예상했는데 플러스 0.84달러가 나온 거죠. 작년 같은 기간이 마이너스 0.08달러였으니까 비교하면 1150%나 개선된 거고요. 와, 1,150% 개선? 그리고 매출도 1986만 6천 달러로 예상치가 한 70만 5천 달러 정도였는데 이걸 180% 넘게 뛰어넘었어요. 네, 전년 동기 대비로는 350% 이상 성장했고요. 정말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죠. 이야, 진짜 폭발적이네요. 네, 정말 인상적인 수치들입니다. 근데 이런 극적인 변화가 그냥 나온 건 아니고요. 몇 가지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어떤 요인들일까요? 우선 플랫폼 거래량이 눈에 띄게 들었어요. 그리고 새로 내놓은 상품들, 예를 들면 스테이킹이나 유동성 풀 같은 서비스들이 시장에서 반응이 꽤 좋았습니다. 아, 신규 서비스들이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거군요. 그렇죠. 단순히 그냥 내놓은 게 아니라 사용자들 반응 보면서 빠르게 좀 최적화하고 그런 노력이 효과를 본 것 같아요. 글로벌 확장 노력 같은 것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아, 네, 맞아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공격적인 글로벌 마케팅이랑 또 전략적인 파트너십 체결 같은 것들이 신규 사용자 유입에 확실히 도움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히 좀 흥미로운 점은요. 다른 디파이 프로젝트들이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집중하잖아요. 네, 그쵸. 근데 DFDV는 기관 고객과의 장기 계약을 확보하는 데 꽤 성공했어요. 이게 상당히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마련해 준 거죠. 아, 기관 고객 유치. 이게 다른 프로젝트들과 좀 차별화되는 포인트군요. 네, 맞습니다. 이건 단순한 양적 성장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사업 모델 자체가 좀 더 안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매출만 늘어난 게 아니라 이익 구조 자체가 개선됐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것 같은데요. 비용은 어떻게 효율화했을까요? 그냥 막 줄인 걸까요? 그냥 줄였다기보다는 좀 더 스마트하게 접근했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물론 거래량이 늘면서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타나서 고정비 부담이 줄어든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기술을 통한 효율화예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 컨트랙트 자동화를 통해서 운영 인력을 예전만큼 많이 필요로 하지 않게 됐고요. 또 서버 인프라를 최적화해서 거래 처리 비용 자체를 절감했죠. 아, 그러니까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잘 구축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죠. 거기다가 예치된 자산 규모가 커지면서 운용 수익도 늘었고 또 자체 토큰 가치가 오른 것도 재무 상태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촌런 어밍 서프라이즈의 시장 반응은 어떨까요? 주가도 당연히 오르겠지만 그 외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강력한 주가 상승 모멘텀이 기대되죠. EPS가 예측치를 수천 퍼센트 넘었다는 건 기관 투자자들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거든요. 기업 가치 재평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고요. 네. 하지만 항상 그렇듯이 디파이 섹터는 변동성이 워낙 크잖아요. 그래서 단기 급등 후에 조정 가능성은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건 청취자분들도 꼭 기억하셔야 하고요. 그렇죠. 변동성은 주의해야겠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성과가 좀 구조적인 개선에 기반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아서 이게 일회성이 아닐 수도 있다. 어쩌면 중장기적인 성장 스토리가 시작된 걸 수도 있다는 기대감도 같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디파이 디덜런먼츠의 다음 계획은 뭘까요? 이 성장세를 계속 이어가려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네, 몇 가지 핵심 방향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크로스체인 기능 확장입니다. 더 많은 블록체인 네트워크랑 자산을 지원해서 사용자들에게 더 넓은 선택지, 더 편리한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거죠. 아, 생태계를 더 넓히겠다. 그렇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기관 고객 유치를 더 가속화하기 위해서 KYC나 AML 같은 규제 준수 시스템을 더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관들한테는 신뢰도의 문제니까요. 네, 중요하겠네요. 근데 규제 준수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또 탈중앙화된 DAO 거버넌스도 강화한다고 하던데요. 이게 약간 좀 상반돼 보이기도 하는데. 아, 네. 그 지점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맞아요. DAO 거버넌스를 강화해서 커뮤니티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려는 노력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효율성과 규제 준수를 위한 약간의 중앙화된 노력과 또 커뮤니티 주도의 탈중앙화라는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거죠. 이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균형점이 중요하겠군요. 네. 마지막으로는 뭐 글로벌 결제 시스템 연동이라든지 아니면 전통 금융기관과의 연계 같은 새로운 파트너십을 통해서 수익 모델을 좀 다각화하려는 시도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닐 텐데요. 디파이 분야 자체가 가진 위험 요인들도 여전히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들을 좀 조심해야 할까요? 물론입니다. 리스크 요인들 당연히 있죠. 가장 큰 건 역시 보안 문제예요. 스마트 컨트랙트 취약점을 노린 해킹 사고는 언제든 터질 수 있고 한 번 터지면 플랫폼 신뢰도에 정말 치명적이거든요. 네, 보안은 정말 중요하죠. 두 번째는 규제 불확실성입니다. 특히 DFDV처럼 기관 고객 비중을 늘리려는 전략은 오히려 더 엄격한 규제 당국의 조사를 받을 수도 있어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주요국에서 AML, KYC, 증권법 적용 같은 걸 어떻게 강화할지 이건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시장 자체의 변동성이나 또 경쟁이 심화되는 것도 무시할 수 없겠죠. 맞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흔들리면 DFDV 실적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또 계속해서 새롭고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경쟁자들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뭐 새로운 디파이 플랫폼이나 레이어 2 솔루션 같은 것들이요. 네. 그래서 결국 핵심 질문은 이거죠. 이 모든 리스크들을 어떻게 잘 관리하면서 동시에 혁신을 지속하고 성장세를 유지할 것인가. 이게 앞으로 DFDV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라고 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디파이 디벨롭먼트의 2분기 실적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단순한 숫자를 넘어서 운영 효율성과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실히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고요. 특히 EPS가 예상치를 4,300%나 넘어섰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디파이 기업의 어떤 지속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으로 제시된 성장 전략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또 방금 이야기 나눴던 여러 리스크들을 현명하게 관리해 나간다면 디파이 시장에서 정말 핵심 플레이어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 성장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 발표될 대형 파트너십이나 또 규제 환경 변화 같은 외부 요인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계속 지켜보는 거겠죠. 디파이 디벨롭먼트가 보여주는 모습, 그러니까 기관 유치를 통해서 어떤 중앙화된 효율성을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DAO를 통해서 탈중앙화된 커뮤니티를 강화하려는 이 두 가지 방향성. 이게 참 흥미로운데요. 앞으로 주류 시장 진입을 목표로 하는 다른 많은 디파이 프로젝트들에게 과연 이 둘 사이에 최적의 균형점은 어디일지 여러분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앞으로 디파이 시장을 보는데 더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